우선 인사드리고, 저는 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은 제가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는 거고, 오늘 그 과정 자체가 건축심의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규모 아파트를 짓기 걸 건립 규모 우리가 조그마한 다세대나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건축 사람들은 어떤 있을지 경제 이익을 그렇지만 반대로 지적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내 집 앞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층 건물이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 뒷집에는 일종의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나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단편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을 지어줄 것인가라고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뒷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권리들도 상호 보존해 주면서 상호게끔 개발해 주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절차를 통해서 보시면 저런 심의 절차 되게 복잡하고 귀찮게 라고 하는 글이어서 땅에 그런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어놓고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순수하게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그렇게 안 볼 수 있잖아요. 더 훨씬 자세하게 그것을 중간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일반 분양자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울시에 심의를 했는데 구심의를 했는데 이 정도 건물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해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본인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심의나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정제되고 원래 건축주가 신청했던 것보다는 적어도 좀 줄거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확률 자체가 높죠. 그게 이제 보면 사유적인 한 목적적인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심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재개발 조합의 그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종국에 가면 그 집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할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면 보통 심의나 이런 절차가 땅이 처해져 있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저희 흔한 얘기로 보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그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만이 사업수행 인가를 할 수 있어요. 실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개락한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에 대해서 각 10가지 정도가 대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대문구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혹시 이제 그 질문할 내용이 있거나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1시간이고 주시간이 그 1시간인데 1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중간 휴식 시간이 10분이 있으니까 저는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그 10분 동안에 그 질문을 하셔도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들고 답변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들이 정비사업과 건축심의, 건축심의에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과 영향평가 이렇게 별첨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붙어 있는 별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한 사례를
이 교재 만들 당시에 있었던 수준의 도면을 그려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한 20장 정도는 강의 내용이라고 설명드리지 않고 서울시 건축시민을 하면 이런 도면을 그리는구나 라고 할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심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수질 오염, 재정비, 환경, 도시계획, 교통용량, 건축심의, 공원심의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초기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받는 심의가 이 세 가지 심의고요. 도시정비, 도시계획,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심의가 끝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균형발전 촉진적과 같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기끼리 수립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심의, 공원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타운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곳들, 재정비 촉진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반 재건축이라든가 일반 정비사업을 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요.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은 역세권에 붙어있는 지역을 보통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용어를 부르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심의는 세 가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경관, 굴토, 교육, 수도권, 건축 디자인, 미술장치, 기타 심의에 대해서 심의가 있는데 이러한 세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심의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을 주시면 폼이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물컵에 다음에 주시면 물컵을 하나 주시면 좀 폼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물컵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강의는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위원회 심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강의를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정비계획이 끝나면 대략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가 대략적인 내 분담금을 알 수 있어요. 금년 작년 12월 12일 날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정비구역 구역 지정 단계에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추진위 동의서를 걸어서 추진위가 다 끝나고 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시죠. 일반적인 것은. 받고 나면 이 사업시행기기라고 하는 걸 다음 단계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각자 개인을 소유주했던 것이 하나의 법인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각자 개인적인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니까 이때는 총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건축심의 신청할 때도 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건축심의 신청할 수 있고요. 2분의 1이 반대해도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는데 이 조합설립 인가 끝나고 난 뒤에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여기 있었던 대부분의 심의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 친환경, 각종영향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받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록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경관심의는 경관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받을 수도 있고요. 건축심의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저거는 가지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관심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토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하면 요 정비구역 지정 시즘을 할 때 이 경관심의를 같이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조합을 설립해서 이런 각종 심의를 받을 때는 이 경관심의는 이미 정비계획 단계에서 끝나 있는 심의가 됩니다. 그런 심의가 되고 다만 건축심의를 하면서 경관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냐면 우리가 어떤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걸 띄죠.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그걸 띄게 되면 거기 서류에 경관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중요 경관지역으로 찍혀있는 곳일 경우에만 여기에서 심의를 받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건축심의 때 경관심의를 같이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걸 통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건축계획을 결정하면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미관, 그 다음에 옆집과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앞동과 뒷동과 거리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게 똑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경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건축 심의할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경관 심의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가 혹시 조합이나 이런 거나 요역회사에서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거 조금만 뒤로 좀 밀어주실래요? 저도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 경관 심의는 여기 정비구역 때 같이 봐도 이미 끝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 심의 때 통합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조합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받으면 착공하고 분양하고 이주 철거를 하는 건데 이 착공 단계에 보면 착공 전에 굴토심의, 구조심의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축심의를 진행하다가 101동을 뒤로 10m 이동하세요라고 건축심의 조건에 부여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들고 한다면 땅을 파는 굴토라든가 구조심의는 건축심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100% 바뀔 수 있죠. 위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단계에 대한 것을 일부러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굴토나 구조 이런 심의들은 기술적인 요소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심의를 인허가 단계에서 거친다라고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절차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심의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은. 기본적으로 받는데 가장 간단한 건축심의는 두 가지 위원회를 보통을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울지역이니까 서울지역이라고 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심의를 받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구심의를 받는 거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든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짓든 간에 아파트 지었다 하면 모든 것이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서울시 심의 대상, 자치구 심의 대상이 있는데 그 전에 떠나서 분양 대상물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분양 대상물인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었다 하면 모든 게 다 건축 심의를 받는다. 시에서 받느냐, 구에서 받느냐라고 하는 것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시 심의 대상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것까지 다 서울시에서 심의하면 너무 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된 큰 규모들은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고 규모가 작은 것은 무조건 구심의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시의 심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초고층에서 50층 이상인 거,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를 보통 심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터파기를 할 때 굴착공사가 5m 이상이 돼서 지하 2층 이상이면서 지하 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굴토심의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든 우리가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재건축은만 해당되고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는 구역인데요. 재개발을 얘기한다면 서울시에 일반 주거지역의 가장 높은 게 3종입니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 3종 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 땅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곱하기 지상에 200평을 지으면 곱하기 2를 해서 그게 200%라는 뜻이고요. 300%를 짓는다 하면 내 땅이 100평이니까 곱하기 3 하면 300평 짓는 거겠죠, 지상에. 그게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지상에 전체 1층부터 다 꼭대기까지 더해서 총 면적이 얼마냐로 구분하는 게 용적률이거든요. 그래서 짓는데 서울 지역의 3종 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정한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럼 50% 차이 나죠? 그 50% 차이 나는 것을 서로 반땡하는 것이 재건축 소형주택입니다. 뭐냐면 절반은 일반 분양자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하실 수도 있고 절반은 서울시에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임대주택 건립 가격이 항상 생깁니다. 보통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건설회사를 선정하면 평당 한 700, 한 800 이렇게 선정하죠. 그 가격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소형주택은 우리가 절반 가격만 서울시에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절반만큼이 손해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 손해난 금액은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 남은 거에서 그걸 메꿔주는 타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50%를 과반수해서 25%를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 분양가에 대한 가격 지수를
서울시에 다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2,200만 원을 넘어서면 저 재건축 소형주택을 하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볼 것도 없이.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의 평균 분양가라든가 이걸 정책을 만들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저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구심위원회는 그보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들인데 이건 그냥 여기 쭉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공동주택을 지으면 이거하고 관련 없이 분양 대상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치구 심의를 받는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 바뀌게 되죠. 여기 이제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20층 이상이거나 20층 이상, 건립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보면 모든 분들이 서울시 심의를 받기를 원하죠. 층수를 높아지니까. 그보다 낮아지면 구심의 받잖아요. 근데 층수 높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받더라도 대상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 서울시 심의를 받기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겠고요. 서울시 건축 심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약 150명 정도 인력 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시 건축위원 하면 명단이 쫙 다 나옵니다. 어딘가 찾으면 나와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25인 정도를 한 회차에 이렇게 오셔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위원은 그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왔던 위원이 재심받았는데 그 다음번 심의에 그 사람이 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원론적으로 같은 위원들을 계속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게 되고, 다만 이제 서울시 심의를 하게 되면 뭐냐면 인원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을 했거나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이 MP급이 참여해서 사업을 한 현장인 경우에는 신속통합계획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중에 몇 분들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업무 영속성, 그 다음에 신속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 속도를 내드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계획 할 때 사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들이 한두 사람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요걸 왜 이렇게 이동을 여기다 갔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건축심의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택실장님이, 서울시에는 주택실장님이 이제 그 위원장이시고, 거기 이제 부위원장으로 건축과장님, 그 다음에 건축기획과,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분들이 5분 정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던 심의위원들 중에 건축위원회 같이 되게 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여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조심의나 굴토심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이 본위원회에서 하면 하도 시끄러운 말들이 많아서 힘들겠죠. 다 위원들 가면 한마디씩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는 거, 기술적인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반드시 외부의 교수진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 기술자, 구조기술사나 아니면 전문 기술사, 교통기술사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행정에 어떤 속도감을 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축심의나 이거 안이 통과된 안 자체가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거든요. 철근을 더 넣으면 되고 기둥을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 위원회가 가질 수는 많지만 일반 주민이 느낄 때는 여기에 대한 용역비용만 주고 나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거기에 단계별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버튼 누르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이제 구는 이렇게 돼요. 구도 똑같이 위원회는 서울시는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구는 18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요. 18명 내외로 제가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강의가? 25분. 7시 됐네. 예.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구심의는 그 도시관리위원회 그 분야의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부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학계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시의원님이나 구는 구의원님이 참석하겠죠. 근데 구의원님이 몇 분 참석하셔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으면 지역구 구의원님 쫓아가서 구심의 좀 잘해달라고 부탁도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그 관련 분야의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기술 절차는 간단합니다. 접수하면 구에 접수하고 서울시에 하는 것은 서울시에 올려보내면 서울시에서 심의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죠. 결과가 이건 원안 통과다, 재심이다, 보류다, 조건부 통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가 교통행위평가라고 하는 심의가 저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위평가. 그 심의도 가급적이면 건축주가 원하면 건축심의할 때 같이 묶어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건축주가 나는 따로 하겠다라고 하면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뒷장에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구로 통보가 되고요. 구에서 이제 건축주인 조합에 통보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는 결과를 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서울시 건축심의든 구심의든 간에 안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재심, 두 번째는 조건부 통과, 보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안 통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낳게 됩니다. 근데 보고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수정할 내용 자체가 수정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거라서 보류가 된 경우에는 다음번 위원회에 한 번 더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안전심의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조안전심의는 그 건축물을 우리가 서울 지역에 진다면 지하 2층 이상 안 파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지하층을 다 많이 해요. 그래서 구조심의는 무조건 다 아파트를 지으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구조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진 설계를 해주는 거, 이것이 구조 설계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조심의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구조심의는 언제 하느냐?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합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건축심의를 할 때는 구조심의에 관한 도면들은 구조기술사의 내진 확인서로 가름을 해줍니다. 구조기술사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 가지고 하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심의 정도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기술사 확인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토심의는 이런 겁니다. 땅을 팔 때 옆집 건물 무너지지 말라고, 도로 무너지지 말라고 가시설을 밖에 돌아내는 것이 굴토심의라고 하는 거고요. 굴토심의 이런 거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나가다 많이 봤지만 토류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옆에 붙여갖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 철골로 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심에서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시골에 짓는 것처럼 45도로 경사주고 흙을 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무너지면 되는 것이니까 안전성이 확보되네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심적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굴토심의에서 보는 거.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깊이가 10m 이상의 이나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조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굴토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게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성능 위주, 녹색 건축물, 녹색 인증, 에너지 절약, 에너지 개수 이건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 가지수가 대략적으로 여기 적힌 것이 대략 12개쯤 적혀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인증까지 합치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20가지 정도인데 저거는 별도로 심의 절차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관련 용역 회사가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어떤 거는 LH 가서 협의하고요. 어떤 거는 SH 가서 협의하고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 실내에 쓰는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 아파트 들어가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지금은 그런 냄새 나지 않는 자재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본드 발라서 벽지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이제 이 성능 위주라고 하는 것만 다른 건데 성능 위주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이나 소방 대상물에 비해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건축물의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성능 위주 설계는 주상복합하는 것이 아니면 성능 위주 설계하기가 필요가 없어요. 주상복합 있잖아요. 주상복합. 저 친구에 상가 있고 위에 아파트 짓는 거. 이것은 전체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해서 아파트 전체 층수가 높이가 30층이 넘어가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성능 위주 설계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 해당되는 건물을 평생에 한 번 설계만 해봐도 잘했다고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정비 사업에서는 없고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
역세권 시프트 짓는 것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소방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것도 전문적인 기술 분야라서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 거예요.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용역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차가 많이 생기게 되죠. 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은 차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교통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6만 제곱미터입니다. 6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교평을 안 받는 거고요. 6만 제곱미터면 교평을 받는데 우리 흔히 아파트로 얘기한다면 개락자로 300세대 이상 지으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고 30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교통영향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이게 서울 시내에 이런 땅이 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땅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에 길이 있고 큰 길이 있고 막 있겠죠. 그러면 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땅 주변만 내가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지, 길 건너 한 20m 떨어지는 길을 나무 건물을 수용해갖고 도로를 확장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 정비 사업에서 교통영향 평가는 뭐냐면, 이런 우리 정비 사업을 이렇게 시행한다면 이 기간 도로가 여기도 있고 큰 길이 있다라고 하면 큰 길 쪽에 이쪽에서 출입구 몇 개 내주고 이쪽에 나눠서 주면 큰 길에 영향이 좀 적게 미칠 수 있겠죠. 아파트가 출퇴근 시간에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출입구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심의와,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지하에 주차장을 넣죠. 그러면 동시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선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교통영향 평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한참 돌아가고 저 끝에 경사로가 있다, 지하 2층을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알아서 찾아갈 거니까, 내 집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이 출입구하고 이 경사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 끝에서 뺑뺑 돌아서 쓸데없는 동선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 출입구하고 멀지 않은 곳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는, 저도 서울시에서 현재 교통영향 평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 평가는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요. 왜냐면 볼 게 없어요. 지하층만 잘 만들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대부분 통과를 해주고 있고, 요새 이제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메이저 업체 시공 기준이, 서울시에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1.4대 이상을 아파트를 만드셔야 메이저 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더 설치하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차 대수를 지역적인 상황을 봐서 최소 1.4대 이상은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세대당 약간 1.2대점 하면 법적은 맞아요. 맞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1.4대 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왜냐면 나중에 이제 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도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영향 평가도 간단해요. 자치구에 접수하면 서울시 교통영향을 담당하는 교통 관련 부서에 보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각자 심의위원들한테 내용을 통보해주고, 거기에 심의 의견을 사전에 받고, 사전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용역사가 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보완서를 제출을 하면,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면 조건을 이행한 것은 아예 안 보고요. 이행했으니까 안 한 것들, 미수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분 수용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게 문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교통영향 평가도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 평가가 돼서 우리 그 조합에 통보되는 날짜가 대략적으로 2달이나 많으면 석 달 이내에 통보가 다 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영향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냐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도심을 살고 있으면 다 포장이 돼서 지하에 물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며드는 게 지하수에. 그래서 이제 저런 지하수에 스며드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 뒷집에 있는 사람들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개로 보는데, 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접수를 하면 서울시에서 관련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 심의를 거쳐서 환경영향 심의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환경영향 평가는 크게 두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환경영향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 심의, 2차 심의 두 번을 받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과거에는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건축 심의가 끝나고 사업시행 진가를 접수하면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걸리는 기간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랬어요. 심의가 잘 안 돼서. 근데 지금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환경영향 평가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저 뒤쪽에 일조권 얼마 침해주느냐, 땅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얼마큼 했느냐, 그럼 원지반을 확보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건축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 동호 유치가 결정되죠. 그럼 일조권 분석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집 말고 나무 집에. 그럼 분석할 수 있고 지하층에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원지반이 얼마큼 있는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지금은 건축 심의가 끝나면 사전 검토를 먼저 해줍니다. 1차 심의를. 1차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을 다 보완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도면 그리는 시간에 1차 서류가 다 나오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2차로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요새 환경영향 평가는 개략적으로 4개월 정도면 본심의까지 다 끝난다고 보십니다. 1차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하는 시간 자체가 과거처럼 1년씩 가는 일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환경영향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전략 환경 평가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전략 환경 평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잠실주공 전체 단지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포주공 전체를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략 환경 평가 되는데,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전략 환경 평가 대상 사업이 될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저희는 한번 해봤는데 개발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땅 면적이 30만짜리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사실상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환경영향 평가 기준이 있는데, 요것은 연면적이 다음 장을 갈게요.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 땅을 빈 땅에다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 평가에 보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 평가 조례에 보면 자항에 있는 건축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 세대수는 한 600세대 정도 납니다. 600세대. 600세대 정도 되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주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전북 방향의 일주권을 얼마큼 보장해 주냐가 1번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거는 개략적으로 얼마큼 되냐면 동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있는 건물이든 아파트든 간에, 아파트라면 각 세대가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는 그 집이 해당되겠죠. 그럼 각 세대가 다 일조권을 다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세대라든가 각 단독주택들의 각 세대가 아니고 단독주택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해서 2시간, 띄엄띄엄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얼마큼 침해하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면 초창기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전국 방향의 일조권을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 심의 대상에서 가는 것은 개략적으로 전국 방향에 있는 우리 집 말고 나무 집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세에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띄엄띄엄 4시간, 연속해서 2시간 확보해주는 비율 자체가 90%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런 땅이 있고 북쪽이 이쪽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쪽에 35층을 지었다면 저 뒤쪽은 15층짜리 몇 개를 지어야만이 환경영향 평가 심의 통과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 평가 심의를 대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원지반율이 얼마냐고 하는 걸 봅니다. 투수계층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하층을 파게 되면 요새는 아파트가 이렇게 집을 지면 지하를 통째로 파죠. 띄엄띄엄 여기 아파트 한 동 지하 파고 여기 따로따로 파면 입주자가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지 않고 통째로 파기 때문에 결국은 가에 땅을 많이 남겨놔야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가에 땅을 남겨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해결하는 건 지하 2층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1.4대를 맞추는 거지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면 원지반율을 확보해주는 비율이 생겨서 원지반율 확보가 생겨서 개략적으로 무조건 지하 3층을 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지하 3층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이 환경영향 평가 주요 내용이고요. 재해영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에 부수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에 땅을 개발하거나 어떤 걷어내는 공사를 할 때 저게 걷어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재해가 그야말로 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대부분 맞추면
이 재해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다 맞게 됩니다. 규정 자체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해형 평가를 별도로 대부분 받지 않고요. 다 묶어서 같이 받고 있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형 평가를 받다 보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뒤쪽에 집을 짓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주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앞동에 뒷동이 가리잖아요. 해를 못 보게 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보는데 그런 확률은 뒷집이 아까 말씀드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햇볕 주는 시간이 50% 이상을 충족해야 환경평가를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동은 잘 받는데 뒷동은 침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처분을 할 때 뒷동이 침해 받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지겠죠. 거기에 대한 일정한 개수를 곱해서 관리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적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 돈을 생각한 거예요. 저쪽은 햇빛이 가리니까 좀 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동은 비싼 거고. 이게 이제 그것도 함의적으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평가서의 세부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구청에 접수해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서울시에 가서 심의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교육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정비구역 대지경 개선입니다. 땅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땅이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북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간에 이렇게 사업하는 땅이 있는데 외곽으로 200m를 같이 박스를 더 그립니다. 200m 안에 저런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교육영향평가 심의는 언제 받느냐?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가 유치가 결정돼야 저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환경 보호 대상이 되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저거는 시민의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교육환경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봤는데 저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석 달이면 다 나옵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접수할 때 사전에 건축심의 접수하기 전부터 사실은 교육청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일조권이나 분석하는데 교육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똑같습니다. 일조권입니다. 일조권. 학교의 복도가 아니고 교사실로 쓰고 있는 거. 교사실이 아니라 교실로 쓰고 있는 부분. 강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일조권을 동지대 기준 2시간, 띄엄띄엄 4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은 일찍 퇴근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좀 늦게 퇴근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은 2시까지 맞춰주는 거고 일반 학교들은 4시까지 일조권을 맞춰주는 겁니다. 저거는 법적인 일조권 기준 2시간, 4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교육영향평가 심의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뭐냐? 건축심의 할 단계부터 또는 정비구역 심의를 신청할 때부터 건축의 높이를 잡을 때 교육환경 보호 대상이 되면 처음부터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헛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심의를 받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실은 안 봐도 돼요. 양호실도 안 봐도 돼요. 학습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운동장도 아이들이 모여서 찌놀잖아요. 거기도 햇빛이 가야 되니까 그거는 아까 동지 때 말한 기준을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띄엄띄엄 2시간 쭉 해서 1시간 이상의 일조권을 운동장 곳곳도 다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차는 똑같아요. 구에 접수하면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조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정식 교육영향 평가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영향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고층 건축물에서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것은 안전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소방 성능 설계 전문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용도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소방 대피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불나면 모든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의 위치를 맞춰서 계단의 위치, 엘리베이터 위치를 분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큰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니까 소방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높이가 200m이거나 50층 이상인 것만 해당되는구나. 소방하고 같이 묶어졌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흔히 생각하는데 뭐 언론에 보신 것처럼 압구정이 49층 한다, 뭐 60층 한다 이런 얘기가 됐죠. 돼 있는데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 50층이나 60층을 하지 않고 49층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소방 성능 설계를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강변북로를 타고 오다 보면
성수역 쪽에 보면 트리마제라고 있죠. 트리마제. 그러면 중간에 또 하나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죠? 근데 그게 이제 소방 성능 설계를 위한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수도 옥상에 두고 중간중에 돼요. 옥상에 하나만 두면 밑에서 틀면 수압이 세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층에 하나를 별도로 또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험해보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접수하면 구청에 접수하고 서울시 심의하고 서울시 심의 끝나고 나면 주민한테 통보 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라고 생겼어요. 지하안전평가가 뭐냐면 은희 얘기하는 대로 저쪽에 뭐 어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지하안전평가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하를 구축할 때 인접 건물이 가장 피해를 보면서 무너지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위. 지하수가 물길이 있잖아요. 바닥 속에도 이렇게 땅 속에도. 근데 그런 물길이 있는 것을 무슨 우리 직원 하듯이 이렇게 찾아갖고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입증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땅속을 미리 파보는 것을 지질조사라고 해요. 미리 파봅니다. 미리 파보는데 이 파볼 때 하나의 공을 파보는 간격을 50m를 유지해서 간격을 파요. 그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파는데 이 지하안전평가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파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데가 너무 많아서 물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거기 부분을 땅을 파버리니까 지하수가 쏙 빠져나가서 옆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안전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뭐냐? 지질조사를 훨씬 더 촘촘하게 하겠죠. 규모 큰 것들은 더 깊이 뚫어보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것들도 일반적인 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건축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 인허가를 받아줍니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오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받지는 않고요. 거기에 연구기관에 위탁을 준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봤는데 과거에는 이것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대략 4개월 정도면 저기에 대한 인허가는 끝납니다. 저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지하수가 나오면 그걸 차단해서 옆집에 있는 지하수가 한꺼번에 우리 집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기초를 파면 펌핑하잖아요. 공사하려면. 그래서 지하수가 싹 빠져나오게 하는 정치만 하면 되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한 제약적으로 이것도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심의 끝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준비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체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200m, 50m니까 250을 넘어가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타 안전에 관한 것들이 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한 문화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지방자치라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이건 서울시 기준이고요. 국가지정 문화재 기준으로 해서는 500m입니다. 500m. 문화재가 있으면 대지 경계에서부터 500m 있으면 무조건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서울시는 이미 다 분석을 해서 문화재는 지역 여기 문화재로부터 50m 이내에 있을 때만 문화재 심의를 받고요. 50m를 벗어나면 문화재 심의를 다 안 받습니다. 서울시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서울시의 그 문화재과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관련 부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숭례문이다라고 하면 숭례물 보호 목적이 뭐냐면 일종의 첨화선 같은 건축물을 보호할 목적이죠. 예? 예를 들어 의릉이라든가 정릉이라는 등은 그런 지역 전체를 보존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건축물을 띄는 높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경계선이 일자가 땅바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바닥에서 이 각도를 27도를 적용합니다. 27도. 이렇게 27도를 적용해서 이것 보고 안각이라고 부릅니다. 27도 부르는데 이 경계가 있고 문화재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띄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문화재 경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 안각의 높이는 절대 높이입니다. 27도는. 그리고 이제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숭례문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보호할 목적이기 때문에 땅바닥이 필요 없고요. 바닥에서부터 4.5m 올라와서 안각을 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7.5m를 올라와서 안각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매장문화재라고 하는 건 땅속을 파보는 것이 매장문화재로 거의 끝나가죠. 네. 5분 남았나요? 5분. 근데 매장문화재인데
그래. 매장 문양이면 땅을 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이미 아파트가 있고 다 포장되어 있는데 땅을 파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매장 문화재에 대한 그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 당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 들고 와서 한번 두들겨 보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헌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문헌. 구석기세에 누가 살았다 이런 것 같은 거. 문헌조사를 하는 거고 그 문헌조사 결과 이 지역은 매장 문화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난 뒤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본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헌조사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 안 나오니까 끝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 지역은 문화재가 나올 걸 예상된다 하면 두 번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문화재청에 내고 하면 되고 이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은 2가지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접수 절차는 똑같습니다. 지표조사는 누구한테 심의 받는 게 아니에요. 관련 서류만 만들어 제출만 하면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은 건축물의 일정한 규모가 되면 보통 아파트에 보면 뭐 이런 예술품들 하나씩 걸쳐 있죠. 조각품들이. 그게 이제 미술장식품 심의해서 요거에 대한 가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깎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공사비의 몇 프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그 금액으로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술장식품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하는 심의니까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때 하는 심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분양가에 포함되니까 요가 깎으시면 안 됩니다. 분양가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경관행 같은 것도 보고 미관도 보고 저 공간이 쓸만하냐 안 하냐 같은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성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데 그런 심리적 판단 요소에 의해서 건축심의가 어려운 겁니다. 자지라 듣기 법에 맞으면 딱딱 해주는 게 건축심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개념은 건축계획은 수용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배려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면 건축심의를 2번씩 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가 조합 말을 듣지 않으면 자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해서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재심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건축 설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저게 통과 안 되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심의위원회 가면 심의위원회에다 저거 자르세요, 저쪽 옮기세요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신속계획을 하거나 할 때 건축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대부분 정해줍니다. 근데 그 틀 안에서 더 이쁘게 만들고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선으로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정비계획이 통과되면 그 통과된 내용이 건축심의에 대부분 반영될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보면 서울시 심의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심의를 하게 되면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짓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앞베란다, 뒷베란다 있는 판상형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제일 원하죠. 앞베란다 있고 뒷베란다 있고 남향 보는 걸 원하시잖아요. 조합원 분양을 해봐도 그게 제일 높아요, 실제는. 근데 이제 모든 아파트를 판상형만 지으면 도시가 너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렇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아파트 형태가 이와 같은 판상형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워형이라고 있죠. 발코니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그런 형이 있죠. 이제 그런 유형들을 1000가구 짓는다 하면 동의 형태가 3가지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3개 만들지 말고 각기 모양이 다른 3개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건축심의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심의에 접수를 했는데 안 올려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공표를 해놨어요. 1000가구 이상 되면 동타입 3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마리수라고 얘기해요. 한 줄, 2줄, 3줄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죠.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5마리 이상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한 얘기로. 이게 5개 농을 3대 이상 붙이면 전면 길이가 한 60m 정도 나오거든요. 60m 나와. 그럼 60m 나오면 이게 도시의 벽을 만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0m 이하가 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축심의 도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재량적으로 할 수 없게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 보면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건축 심의를 할 때 반드시 그리한 도면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강의는 다 끝나가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시면 건축 심의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이 2년 전에 나왔습니다. 법령도 개정됐습니다. 법령도 개정이 됐는데, 그 법령 개정의 첫 뒷줄에 가면 뭐가 되어 있냐면, 건축 심의를 할 때는 시장 군수가 도시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건축 심의 대상 구역, 여기는 아닌 구역을 미리 공고해야 건축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탁상 공로인데, 서울시는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전역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도 서울시 대부분 다 전역으로 되어 있고요. 규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실제 건축 심의는 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두 번째는 분양 대상물은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심의 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사례인데, 이게 이제 잘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 지역은 은평 쪽에 있는 건데 그 지대가 일종 지역이면서 산세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게 짓고 일부 동이 올라서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강의 끝났죠? 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할 게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특별건축구역을 대응하는데, 특별건축구역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좀 이쁘게 짓자. 아파트가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1층은 테라스와 짓고 저 중간층은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비싸게 들여서 짓자라고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아파트 형태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 그 전체 건축량의 신축되는 건축량의 70%가 아파트랍니다. 대한민국이 짓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자. 대신에 거기에 들어오는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외전 공사비에 대해서 대략 한 3%에서 5% 늘어난다고 통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가 들어있는데, 그러한 비용들은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용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용적률을 더 주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용면적 18평, 우리 흔히 얘기하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발코니가 앞발코니, 뒷발코니 있잖아요. 그 발코니 중에 30%를 잘라야만 되게끔 심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알아서 이쁘게 만들 거니까 30%를 도로 줍니다. 도로 줘요. 그게 보통 33평 아파트로 얘기하면 약 4평 정도 돼요. 잘라지는 면적이. 그 4평 가지고 추가로 처음부터 확장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4평을 더 드리는 거니까 시장에서 그건 가격이 반영되겠죠. 발코니가 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그래서 그 가격을 정책을 만들면서는 대략 한 1억 정도 봤어요. 1억 정도. 그 금액이. 공사비가 한 2천만 원 들고요. 그럼 모든 조합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실제 그 정책 효과가 생겨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설계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 심의하고 있는 현장 중에 보면 10개 중에 서울시 심의 대상 되는 것들,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을 제외하고, 그건 조그마한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90%가 다 특별건축구역을 하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높으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제가 서울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강의도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고요. 여러 강좌를 가고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계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튼 대단한 열정이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정비사업의 무상 기속과 무상 양도, 국공유지 처리의 실무, 이게 굳이 강의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냐? 그냥 재건축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은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 같이 국공유지가 많은 현장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 서대문구에서도 강좌를 만들었고, 저 같은 놈이 이렇게 강좌를 하고 있겠죠. 저는 96년도부터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그 과정에서 뭐 서울시립대 도시계까지 석사과정까지 수료를 했는데요. 이 정비사업의 국공유지가 제가 이제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숫자는 산수지만 이 산수를 잘못해 놓으면 그 현장은 끝까지 말썽을 피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토지 등 소유자의 면적만을 봐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은. 근데 국공유지 처리를 간과했다가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준공을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강좌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 시장하시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텐츠는 이렇고요. 저희 배경은 정비사업의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 및 국공유지 처리 실무와 사업성 제고 방안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국공유지 처분 형태 등이 지침 및 판결 등으로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공유지 무상 양도 매수 등과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국공유지 처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순부담, 용적률에 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국공유지에 대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서 수억에서 수백에 이르는 사업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막아야 되고요. 국공유지 처리 실무 변화에 대한 미인식으로 해서 행정청과 소송 등으로 인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관련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통해서 자기 현장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인식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여러분들 현장에 업체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정비계획에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고시,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후 준공, 이전 고시까지 쭉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 국공유지로 인해서 이익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관리 처분에서 결정되겠죠. 이거 역시도 그만큼 사업 경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촉진법이라든지 도정법 97조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해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정비기반시설을 재체하는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도 불구하고 종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가끔 어떤 조합의 임원분이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무사양도 받는 거는 거의 없고 새로이 설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다 이거 팔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 법에 의해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팔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계획에서 분명히 정해놨잖아요.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은 도로 얼마, 공원 얼마 등등등 여러 가지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팔 수는 없고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대신 이 항에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여러분의 정비사업 현장 조합을 얘기를 하겠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도가 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한다. 유일하게 비용으로 표기된 부분은 법에서 이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구 하나밖에요. 그 다음에 3항에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할 도로 말한다.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이 도로법의 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번 도시개발법, 4번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가장 큰 의미로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현장들 고시문을 보면 대로, 중로, 소로 몇 다시 몇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구역 지정 전에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입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 때 신설로 결정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돼서 기정 변경 또는 폐쇄 이렇게 해서 결정된 도로만이 해당되고요. 제3항 2호에서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도로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 서울에서는 가장 근접된 게 노선 인정 관리 등 도로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를 각 구별로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이게 뭐냐면 마을버스 다닐 수 있는 8m 이상 되는 도로에 번호를 매겨서 구청이나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얘기를 하고요. 이 도시개발법이나 그렇게 관리된 거는 이렇게 정비사업이나 또는 그 시행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국유지는 1, 2, 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상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3항 4호에서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음을 보시면 97조 4항에 정비사업에 시행하거나 그 밖에 인가하는 경우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항상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국토부나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는 항상 협의를 해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나 서울시나 다 협의를 합니다. 근데 가끔 빼먹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경찰청, 우리 구역 내에 지구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철도청, 그 다음에 산림청, 교육청 가끔 빼먹을 때가 있어요. 실수로. 구역지정 때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과 때 협의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냥 뗐으면 해줬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사업시행과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국고구지 매수하러 가서 구역지정이나 사업시행과 때 협의 안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은 매각 불가합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상당히 애먹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전화 와요. 법 101조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해 등 해서 이거 다 준다고 돼 있잖아. 왜 안 줘?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도시 영세문을 위한 이중 정착단지 말 그대로 청계천에서 시흥으로 이사 가셨던 그런 단지라든지 이제 여러 이주 정착단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해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98조에 미리 관리청에 협의해야 되고 국공유재산은 정비사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가끔 우리 구역 현장에 현금 청산자가 내가 얼마를 깔고 있는 거를 조합 몰래, 주무부서 몰래 재무과나 건설가 가서 매입을 하세요. 이러면 재무과나 건설가에서 주무부서를 통해서 조합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죠. 근데 현금 청산자가 알박기를 목적으로 매입을 해요. 근데 조합은 이거 몰라요. 왜? 수백 명에 있는 조합원들의 등기를 언제 다 띄워보고 있어요. 국공유지까지. 사유지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국공유지는 신고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금 청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저는 재무과나 그 부서 가서 매매계약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거 조합으로 넘겨. 안 그러면 이거 위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도정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3 목적 외에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은 정비사 외의 목적. 현금 청산자는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그냥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데 과거에 2012년도 이전까지는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면 좀 더 쌌어요. 그 이유가 뭐느냐?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 대지가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도로 기준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당 10,000원짜리였으면, 대지가 10,000원짜리면 거의 3,000~4,000원에 샀어요. 20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강화되면서 서울시나 국유재산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지의 80% 이상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국공유지 사업시행한테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대지의 70~80%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입할 때도 사유지 가격이나 점유지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업시 인가 기점으로 여러분들 토지 건물을 평가하게끔 돼 있죠.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5항에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 가격을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지화된 평가 금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지 가격의 약 70~80%의 평가 금액이 되는데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입하는 시기는 사업시 인가 이후죠. 근데 이 문제는 이 6항 때문이에요. 제4항에 정비사업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정한다. 여기서 3년이 경과가 안 되면 여러분들 구청에서 지정해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죠. 이 업자가 점유지까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들이 이 점유자들이 매입하는 시기가 여러분들 사업시 인가하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지까지 해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한테 통지해서 얼만큼 사업성이 나온다까지 검증을 해서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 그만큼 늦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을 해보지만 사업시 인가 고시가 나고 3년 이내에 점유자 매입하는 현장은 10개 현장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시 인가 이후 3년이 경과돼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종전평가 금액보다 왜 그러냐면 시세 반영이 되고 공시지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3년 4월이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자기가 매입을 하는데 그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종전평가 금액이 점유자가 매입하는 종전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입 금액은. 그러니까 점유자 매입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서울은 법적으로 사업시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점유자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돼야지만이 관리처분 인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일하게 앞에서 97조에서 정한 조례를 개정한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54조에 보면 97조 3항 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현재도.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쓰는 거는 측량성과도의 조서상에 이용 상황이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지 않으면 재산관리청이 무상으로 양도 안 해줍니다. 막다른 도로 골목도 안 해주고 이 측량성과도나 측량성과 조서라고 있어요. 같이 따라오는 거. 거기에 몇 번 기호는 현황 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숙제 하나 내려볼까요? 측량성과도에 공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공지. 우리 영어의 정의에서는 공지도 기반 시설입니다. 근데 공지는 안 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로만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55조, 조례 55조에 매각 면적은 200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정비구역의 국공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 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 면적과 국공지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영등포 모 현장에 점유 이제 교회인데 점유 면적이 380이에요. 근데 사유지가 200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380을 종교시설이니까 매입이 될까요? 우리 법에서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끝까지 우겨서 재무과랑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매입은 했어요. 근데 우리 도정법상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 종교시설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많이 인정받아서 종교시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해서 한 거긴 한데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포함해서 20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법의 조례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국공지 관리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작의 모 현장들은 이 매매 계약 체결 서류가 관리처분 인가 서류가 접수가 안 돼서 1년 이상이 인가가 늦어졌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뭐 재정비 촉진법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 촉진계획가 사업시 인가 시 무상양도 등의 국공지 처분사항에 대한 관계인데요. 우리가 서대문구 현장은 아닙니다. 계획기반시설이 17,000,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지가 470,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지가 4,805, 순부담이 11,000 돼서 15.5%로 해서 정비계획, 촉진계획이 수립됐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사업시 인가 때 무상양도를 거의 못 받았어요. 한 400 제곱미터 정도를 받았고, 그래서 약 4,800 정도가 순부담이 늘어서 약 한 18%가 넘게 순부담이 늘었죠. 그래서 이 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자, 촉진계획에서 정한, 촉진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이 순부담을 정했으니까 이거는 무상양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800 중에 거의 2,400 정도가 국어부지예요. 국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예전에 하수관 흐르는 땅들, 그걸 도로로 복개가 돼 있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제가 이따가 도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무상양도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현황도로가 아니라 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양도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사업시 했어요. 근데 판단은 서울시가 원고에 무상양도 요청이 없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국공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전체적인 비용 분담 계획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 고시의 비용 분담 계획의 기재 내용만으로 가능 넘어가. 용도 폐지 및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 전부를 무상양도 한다는 공적 견해 표시를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비 계획은 정비 계획일 뿐이고요. 사업시 인가 때 모든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의 손을 못 들어주고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수하고 나서 이 조합과 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정비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순부담을 더 그러니까 순부담이 더 올라가니까 여기는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 38세대 정도를 더 늘려서 여기는 분양까지 해서 입주까지 끝낸 현장입니다. 그 대신 이제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정비계획에 여러분들 고시문을 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이 틀려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국공지 점유 또는
지국의 분할 측량은 될 수 있으면 LX 지적공사에 맡기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사설 측량에 의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판례나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 판례가 2010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요. 국공유지산 중 도로에 대한 매각 평가 기준 해서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를 보일 뿐 그 반드시 그 기준 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을 해석하기 어려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여러분들 사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은 이용 사항대로 평가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 사항대로. 하지만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 매각 평가를 어떻게 하라라고 도정법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연합회라든지 협회에서 헌법 소원까지 넣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그 매각 방법은 판매자, 즉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판례를 내려준 겁니다. 이 변상금 부과는 도로 점용을 했으면 그 사용료를 내라는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야 내가 50년 동안 내가 써왔는데 나 그동안 사용료 낸 적 없어. 하지만 사업시 인가를 거쳤더니 우리 측량에서 점유는 첨화기준선입니다. 첨화기준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이게 점유한 건지를 몰라요. 첨화기준선대로 하면 이 첨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 첨화가 끝선에서 떨어지는 점이 점유선이기 때문에 이 점용료를 반드시 점유자는 내야 됩니다. 대신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시 인가부부터 조합 매수분만, 시행자 매수분은 면제된다는 규정이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오해를 가끔 하세요. 야, 면제라고 돼 있잖아, 법에. 면제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사용한 조합에서 사업시 인가로서 용도가 폐지됐지만 조합 시행자 매입분만 폐지가 된 거지 점유자가 계속 철거 이주할 때까지 쓰잖아요. 그거는 계속 부과가 된다는 거. 매입하기 전까지. 조합이 매입하든 점유자가 매입하든 그거는 부과가 됩니다. 고기준선 무품권협회에서 계속 정하고 있고요. 자, 사업시 인가 시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착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시 인가 때 표기가 됩니다. 이게 물품관리법에 이렇게 돼 있고요. 국공유지 처리는 사업시 인가 때 무상양도, 존치, 매수. 근데 현재 이 존치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도 도로였고 향후에도 도로예요. 그러면 굳이 조합에서 이걸 매입해서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해서 또다시 기부 체납을 무상기속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개념은 우리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는 똑같은 관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땅들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생기면 건설관리과로 위임이 돼요. 똑같은 관이지만. 근데 관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되지 않은 재산이에요. 돈이 되지 않은 재산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존치라는 개념은 과거에 2012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가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 방침서가 있어요. 정비사업 방침서가 이 정도 두꺼운 게 서울시에서 배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존치를 해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이 개념은 없다. 그래서 무상양도 협의는 국토교통부 도로 같은 경우는 조달청,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 근데 이 부서 이 조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사업시 인가 때 넣게 되면 평균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만큼 실사까지 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조달청도 4분이서 하고요.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는 그 부산에 본사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4명이서 전국을 관리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는 뭐
이제 서울시나 각 구청 재무과 건설관리과 매수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국공유재산 중 무사용도 협의는 토지 외에는 매수로 모두 협의를 해야 사업시행가 때 되고요. 이 관리청과 권리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권리한이 뭐냐? 우리 아까 사업시행가 제가 앞에서 법을 보면서 사업시행가로 용도가 폐지됩니다라고 돼 있죠. 폐지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용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용도 폐지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리부서가 틀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도로, 공원 이런 것만 가지고 있고 철도부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매각재산이에요.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살 수 있게끔 이 권리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구청권은 재무과로 소유 재산관리관을 이관시켜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캠코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권리환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도 서울은 금방금방 빨리빨리 해줘요. 한 달 정도 걸려서 빨리빨리 해주는데 지방은 이 절차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지방은요. 서울은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해주고요. 자, 구역 내 토지가 있고 사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기타관리청이 있고 공유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관리청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잘 말씀드렸던 게 구역 내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으시면 힘듭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에서 구역 내 이쪽 모터리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이쪽 모터리에 있던 지구대를 이쪽으로 옮겨요. 과거에는 그냥 옮겨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실무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은 현물 대 현물 아니면 교환 안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쪽에 있는 지구대를 우리는 몰라. 공사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고 이거 새로 지어서 주지 않으면 우리 이전 못해. 이게 현물 대 현물이라는 거예요. 지구대는. 지금 저희가 영등포의 모 현장도 복합청사가 있어요. 동청사, 여성회관, 여성회관, 지구대까지 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다른 데 있으니까 이쪽으로 잠깐 가 있을 때도 얻어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현물 대 현물 교환 아니면 불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만 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협의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살게. 돈으로 줄게. 나중에 이거 니네 사가. 이게 협의하는 기간만 경찰서에서 결정 못 내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서대문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서대문 경찰서에서 못 내리고 또 서울청으로 올라가요. 서울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는데 이거 쉽게 결정 안 나요. 이게 각 지구대가 있으면 지구대는 옛날처럼 항상 있던 시설이 아니라 여러 파출소가 모아서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관할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죠. 이거 구역 내에 있는 지구대는 사업시 인가 때부터 사전에 협의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역에 혹시나 우리 불광동이나 그쪽에는 임야 많죠. 산지 전용 허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거 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성북의 모 현장이 산림청 땅만 6만 제곱미터예요. 산림청에서 뭐랬는지 아세요? 저희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으로 주거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하게 산림청도 산지전용 허가나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장 골치 아픈 철도 부지. 여러분들 구역에 있으시면 정말 철도 부지는 저도 답 없어요. 정말 정비 사업을 제가 30년 가까이 해오지만 철도 부지는 정말 협의하기 힘들어요. 왜? 구역 지정 때 협의하는 정비 계획에 대한 협의 부서를 보내면 거기는 별도 의견 없음 와요. 사업 시행인가 때 재산관리관한테 보내면 불가.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서대문 관할에도 있지만 용산구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했는데 무려 22개 필지가 구역 내에 이렇게 짜투리 땅들이 수개가 있어요. 22개가. 쓸모도 없는 땅들이에요. 근데 이거 제척해 주세요 그러는 거.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도청 재산관리관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거 촉진계획 할 그 재정 특별계획구역 할 때 왜 이거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건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해준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철도청은 재산관리관한테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 인가 때 해서 경과되면 사업시 인가 3년이 경과된 재평가한다는 거. 그다음에 매수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일시납, 계약금을 내고 60일 이내에 잔금, 점유자는 분납이 가능하고요. 근데 가끔 80만 원인데 10년 동안 분납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냥 욕 나오죠, 똑같이. 근데 재산관리관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분납을 해줍니다. 그 이상 이하면 안 해줘요. 왜냐면 이자가 더 세요, 그게. 그래서 국공지는 점유, 비점유, 조합매수, 조합원 매수, 조합매수. 조합원이 포기를 하게 되면 조합으로 가겠죠. 조합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무상양도분은 제외하고 조합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반드시 제가 국공유지 매입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는 현장들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철도 부지나 파출소 지구대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분양대지 외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매입 안 하고도 착공을 부분적으로 시켜줘요. 급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그때 처리를 안 해놓으면 질질 끌고 가서 중고까지 가요. 근데 중고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도 철도 부지가 꽤 많고 용산에도 많고 뭐 구리시에도 많고 하지만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수원시예요. 우리 지하철을 지나가는 노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밤에. 저기 지하에 있는 거를. 근데 중국 날래쯤 지하철 환기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물 다 지었는데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철도청에서는 무조건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팠어요. 이렇게 팠어요. 구역 재척시켰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시에서도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준공은 해줘야지. 다행히 그 앞에가 공원부지였어요. 이렇게 철도부지, 경원부지였으니까 가능했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서울시나 구 땅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 도로는 무사양도를 해줍니다. 다만 국유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해줍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그냥 무사양도 그냥 넣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져오라고. 그냥 해준다고 하는 사람 가져오라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재산관리관이 무사양도를 해주는 거고요. 제가 하나 이제 우리 서대문 관할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아마. 그 현장이 꽤 큰 현장입니다. 국공유지가 평가금액만 사업시행가 때 2천억이 넘었던 현장이니까. 근데 사업시행가 때 무사양도를 몇백억 못 받았어요. 한 200~300억 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구역 내에.
제가 하나 여쭤보면 우리 서대문구의 반 정도가 예전에 어디였어요? 서대문구가 고양군이었습니다. 그쵸? 고양군이었을 때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게 우리 지금 그 독립문을 넘어와서 쭉 해서 신촌까지 해가지고 언제 개발이 됐나요? 일제시대에 개발이 된 겁니다. 조선척식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척식회사가 서대문 일대의 많은 부분을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때는 우마차죠. 2m에서 4m. 이 우마차가 다니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때 우리 동아일보나 전신이겠죠. 다 일제시대 때 신문에 다 고시를 했어요. 고시를 하면서 뭐까지 했냐? 도면까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래 해봐서 도시계획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신문에 그림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 지역 어디다라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적법도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고요. 자기네 거를 가져와서. 그래서 측량까지 다 돼 있어요. 그게 1932년에 조선도로령이나 조선도로법에서 조선척식회사가 만들어진 땅을 가지고 1호로 된 고시문을 알바시켜서 해석을 해서 원문 놓고 해서 약 2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무상양도를 받았어요. 약 1,000억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런 기준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서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꼼꼼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해서 결정하고 준공서류까지 다 우리 그 전 김대중 대통령이 문서 기록원을 만들어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모든 기록을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서 신문에 고시한 거 여기 돼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서대문 구보나 서울시 시보 이런 거에 다 관보고시 하듯이 마찬가지로 신문에 다 고시된 거를 찾아서 재산관리관하고 이제 질의신하고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우리 도시계획법이 과거에 조선도로령이나 조선도로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 현장은 많이 이루어졌는 진행을 그 혜택을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못 가요. 이제 정비계획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은 무사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 방안에서 용적률 등 완화하는 국공지 무사양도 이중 혜택에 부여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제가 이 현장은 서울 거를 들이밀면 안 되니까 인천 거를 제가 이런 게 국어예요. 이게 하수 박스가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 유진상 앞에도 이 천변 흐르잖아요. 이게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이 하천에 들어가는 이 골목 같은 거를 이게 만약에 천변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다 국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관이 다 흘렀던 데라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재산관리청이 꽤 많잖아요.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가장 넣는 이유가 사업시행 갈 때 여러분 현장들 자, 이 면적들이 측량을 해서 딱 정확히 구역에 떨어져야 됩니다. 사유지 플러스 국공지 해가지고 하는데 가끔 측량을 할 때 예정도 측량으로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가를 진행하는 현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도가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없앴더니 여기가 택지가 면적이 아파트 부분이 얼마고 공원이 얼마고 도로가 얼마더라 추정치로 면적을 빼줘서 설계해서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구역 지정했을 때 측량을 예정도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정도가 5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토지를 다 합했더니 4만 9천이에요.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공부가 4만 9천에서 면적이 줄어요. 4만 8천으로. 천이 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500세를 계획했던 거를 줄여서 건립을 사업시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의 대지 지분을 틀리게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지역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타치가 없었습니다. 이종고시 할 때. 근데 지금은 중앙등기소에서 해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의 대지 지분이 틀려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가끔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꼼꼼한 등기관들은 이것 때문에 등기 서류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지 지분이 줄게 되면 일반 분양자들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세대수를 우리 대지 지분에 맞게끔 건립을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 니은 다 숫자가 돼 있죠. 이렇게. 이거를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택지인지 아파트 그 도로인지 공원인지 이 획지별 조서가 나와야지만이 나중에 착공할 때 국공유지 매입하고 나서 허그에 승인받을 때 이 토지의 처분이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용산에서 조합장님이 예전도 신청했더니 한 80평이 늘었어요. 우리 80평으로 하자. 제발 부탁이다. 80평으로 하면 한 28세대가 늘어난대요. 안 됩니다, 조합장님.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고집으로 구청에 접수했어요. 구청 팀장님이 반려시켰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고집으로 피울 게 있고 예정도랑 현황 측량이랑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라는 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사업 시인가 이전에 이미 결정된 도로여야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무상 귀속, 우리가 새로 설치되는 기반 시설은 무상 귀속이고요. 이 기부 체납은 목적이 없습니다. 기부 앤 테이크가 없어요. 그냥 기부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부 체납, 우리가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무상 귀속이고 그래서 무상 양도를 받는 거고요. 기부 체납은 그냥 기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보조금 규정은 법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현장들은 여러분들 현장 중에 용적률을 못 찾아 먹은 현장, 은평 같은 경우는 응암 2구역 같은 경우나 해가지고 용적률이 상한이 240인데 내 현장은 220밖에 못 찾아 먹었다 하면 20% 갭이 있죠.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사양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다 안 해줍니다. 새로 설치되는 그 보조금 대상의 50%밖에 안 해줍니다. 이 계산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시설물 기부 체납,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허용 플러스 기준을 곱하기 1 플러스 1.3 값 알파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무상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느냐?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이 충분할 거라서. 근데 과거의 용적률 정비계획 고시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계획 면적 빼기, 새로 설치하는 정비계획 선의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무상 양도로 봐서 순부담이 이렇다라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률 곱하기 1 플러스 1.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정비계획에서 254%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48% 이하로 결정을 했다라는 고시문이에요. 이 고시문이 2016년도에 나왔던 고시문입니다. 근데 이때 틀려집니다. 이제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 숫자가 사라져요. 1 플러스 1.3 곱하기 알파가 사라집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이 현장은 건축물에 대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정비 기반시설 면적 빼기 신설되는 지금 구역 내 국공유지 택지 내 해가지고 14,000 중에 5,400에서 9,001이 순부담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제가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기부 체납이라고 했잖아요.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부를 합니다. 주차장이 됐던 이제 우리 구청장님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많은 예산을 많이 들여요. 근데 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그 공원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지하 주차장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 9,001면 순부담인데 여기에 건물 기부 체납하고 건물과 토지를 기부 체납해서 0.016, 0.019에서 0.19 정도가 용적률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이거 인센티브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았으니까 이거 순부담에서 더 올리셔야죠.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조합에서 돈 들여가지고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속되는 이거를 용적률을 사게끔 만들어진 게 서울시 법인데 왜 이거를 인센티브로 보느냐? 인센티브가 아니라 저는 이 용적률이 210%밖에 안 되는데 258%까지 올리기 위해서 건물 지어서 우리는 서울시에 파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지하 주차장 만드는 이 비용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조합에서 사는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시랑 많이 싸웠어요. 근데 마지막은 이기긴 이겼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죠? 라고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파출소 만들고 동청사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인센티브죠? 용적률을 말 그대로 지어줘서 차이가 용적률을 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더 지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냥 용적률도 못 받고 그냥 뺏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게 2017년부터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가지고 이 비용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한 그 금액 산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가 이 용적률을 왜 강조를 하냐면 사업시행 인가 때 무상양도가 많으면 좋겠죠. 양천구 모 현장에서 구역 지정을 할 때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에서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근데 그 조합이 준공 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많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법에서는 그 도로를 무상양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는 법이니까 강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침이 나왔어요. 재소전 화해해라. 소재기 안 하겠다고 초기 결의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들 소송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관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거 결과적으로 용적률도 더 주게 된 거고 용적률 더 주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행정청에 있는 공무원은 이거 미치죠. 건물 자를 수도 없고 준공 다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업시행가 때 이 용적률 인센티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가중치,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고 아는 건데 가중치와 여기서는 9,001 제곱미터만큼은 순부담이 나와줘야 돼요. 순부담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용적률을 뭐 하라고 해요? 깎으라고 나옵니다. 이게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사업시인가 내면 반드시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무조건 지적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산 수치를 먼저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허가에서 무사용도가 중요하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체크를 미리 하시라는 거. 그리고 측량 성과가 나오면 대충은 어느 정도 정비업자 뭐 담당들이야 모르겠지만 임원들급들은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정리하지 못하면,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우리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업체에서 다 알 것 같죠? 다 계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면적들 있죠? 이 면적들을 계산을 못해요. 이거는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서 도시계획업체한테 정비계획 변경할 때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해서 용적률 계산서가 들어가 줘야지만이 정비계획 변경이 되는데, 이 숫자가 터무니없이 가끔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황 도로가 아닌데 지목만 도로로 보고 무사양도로 보면 사업시행가 때 무사양도량이 떨어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무사양도를 최소로 잡아놨다가 사업시행가 때 무사양도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순부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가 때 용적률 체제를 잘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가 조서에 들어가는 거고 총회책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17호 첫 장이고 두 번째 장. 여기에 도면과 측량 성과도서,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쭉 들어가야지만이 이 무상양도의 면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로이 설치되는 조서 1장이고 이게 2장입니다. 시설별로 해서 다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시 인가받으면 우리 정비업체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제발 착수 신고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정보과의 인가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시행, 변경, 완료 신고, 사업시 인가가 나면 착수 신고, 준공이 떨어지면 공사 완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사업시 인가서, 지번별 조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구역 내에 혹시나 누락 필지가 있거나 우리가 모르는 무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부동산 정보과에서 찾아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신고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여러분들 토지대장에 사업시행구역이라고 딱 찍혀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구계 분할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공유지가 구역 내 밖에까지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영등포 모 현장에서 지구계 분할을 안 하고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착공할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매수를 분할을 했어요. 지구계를. 그랬더니 구역 내에도 땅이 있고 구역 밖에도 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거의 8개월하고 돈 더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가 사업 착수 신고를 하고 나면 조합에서 사업시 인가로서 의제되는 사항으로서 측량 성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의 지구계 분할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끝나고 나서 지구계 분할로서 우리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구역 면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착공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계 분할에서 현황 측량하고 사업시 인가 때 현황 측량한 거와 지구계 분할 측량한 거와 면적에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미한 변경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분할하는데도 문제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지구계 분할도 못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지구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뭐를 해요? 공사 완료 신고가, 우리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구청에서 하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확정 측량 성과도를 쓸 수가 있어서 이 완료 신고서에 확정 측량 성과도 같이 딸려옵니다.
그러면 새로이 번지가 부여가 되고 기존 직원들은 멸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환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를 자꾸 사업시 인가하면 너무 신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항상 부탁을 하는 게 인가 조건은 착공 전까지 무조건 지켜라라는 얘기를 해요. 인가 조건이 착공 전까지가 있고 준공까지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 관 공무원들도 인간인지라 선배들이 한 거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가 조건 못 바꿀 것 같죠? 부당한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혹시 TF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장애인 인증.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많게는 적게는 뭐 2, 30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정비 사업은 장애인 인증까지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분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인가 조건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가 조건에 무리한 게 있으면 나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할 때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안 되는 줄 아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수없이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